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몇 달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겁이 났는데 막상 이혼을 해보니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네요. 저도 참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본답니다. 시집에서는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만났던 남편은 결혼 당시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는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했지만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너도 뭐 날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 역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서 너한테 푹 빠진 건지. 아들이 전혀 말도 안 듣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니. 하여튼 너도 앞으로 우리한테 잘하고 그래야지. 주말에는 뭐하니?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주말에는 보통 지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시간 보내거나 그랬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편은 주말에 별일 있다고는 말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거기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급한 일이세요? 급한 일이지. 너는 이제부터 시댁 사람이야. 네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순위가 시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선 그건 몰랐던 것 같으니, 이번 주 결혼식은 다녀오너라. 앞으로 주말은 매일 여기로 와서 살림도 배우고 이것저것 나한테 배워야지. 아직은 우리 아들이 내 손맛에 길들어져 있어서 음식도 비슷하게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음식 배울 생각하고 오렴. 네? 어머님, 주말마다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도 주말에 할 일이 있으실 테고, 그때마다 볼일 못 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올게요. 남편도 주말에는 여기저기 약속도 많아서 계속 오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왜 아들이 여기 올 필요가 있어? 너만 오면 되는 거지. 난 주말에 별일 없으니까 앞으로 너만 잘 맞추면 되겠구나. 어차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돼서 좀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시부모는 주말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고 하셨고,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부모님 태도는 완강하셨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몇 달 대충 맞춰주면 될 거라고 했고, 어차피 주말에 바쁘신 분들이니 그냥 제 길을 잡으려고 한 것 같다면서 한두 달 하다 보면 그만 오라고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과는 다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전 저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대놓고 내셨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던 남편의 태도도 변했고 어느샌가 남편은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고 불편해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땐 저도 항의하는 마음으로 주말에도 괜찮다며 약속을 잡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낮에 약속 갔다가 온다는 거 아니야? 뭐 잠깐 만나는 거야. 이제는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번 미리 말씀드려. 그렇게 빡빡하신 분들은 아니니. 그래도 당신 주말에 시댁에 매일 가는데 약속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어떡해. 차라리 평일에 저녁에 보자고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밉보일 일을 해? 아니, 나 지금 몇 달 동안 주말에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시댁에 간 거 알고 있어? 가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매번 모자라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오고 당신이 주말 내내 친구들 만나고 축구하러 가고 술 마시러 나갈 때 나는 시댁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하려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뭘 몇 달이나 있다고 벌써 그만둔다고 그래. 그냥 좀 몇 달 더 참아. 엄마 아빠도 너 기 꺾으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 평생 그렇게 주말마다 오라고 하겠어? 낮에 가서 빨리 자리 끝내고 가겠다고 말씀드려. 안 그러면 또 엄청 혼내실 거 아니야. 당신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죄송하다고 꼭 말하고. 무슨 소리야. 난 친구들 저녁까지 만날 거야. 같이 저녁 먹고 할 거니까 이번 주에는 못 간다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해도 나 내가 할 일 포기할 수 없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엄마 아빠는 저녁 어떻게 드시라는 건데? 아직 엄마 아빠가 당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꼭 굳이 엄마 아빠랑 적을 둬야 하겠어? 점수 따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물론 시댁에서는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걸 못마땅히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댁에서도 절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자기 덕분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에게 불만인 건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랑 집안일을 나눠서 했는데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려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돈을 더 번다면서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다시 다투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나마 적게 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 참다 남편에게 말을 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너 바쁜 애한테 집안일까지 시킨 거니? 나 우리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키웠어. 밖에서 일만 잘하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만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하라 말라 하는 거니? 이런 거 보니까 너 다시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와야 되겠구나. 월급도 아들이 훨씬 많이 버는데 어떻게 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그게 아니라요. 남편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그건 너무 힘들고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일찍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간단한 것만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죠. 너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1등 남편 아니니? 넌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네 신랑이 집안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만족할 거니? 너 그거 욕심이야. 밖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애한테 집안일 절대 시키지 마라. 네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집안일을 하면 되지. 님이 안 되는 걸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 어머님,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번 돈에서 넉넉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득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여튼간 너랑 결혼을 시킨 내가 바보지. 왜 바쁜 애 집안일을 시키고 그래? 내가 이러라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아니? 이런 결정한 내 혀를 깨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 듣게 해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시모가 한 차례 난리가 난 후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사과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상처는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 본인 취미 생활을 더 활발하게 했는데 주말에도 저랑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축구 회원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베이킹을 배우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는 베이킹을 배웠는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일이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배우는 걸 알고서는 시댁 모임에 남편이 말을 꺼냈죠.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쓸 거니?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배워? 차라리 한식이나 이런 걸 배우면 모를까. 과자 부스러기 만드는 게 뭐가 쓸모 있다고. 참 너도 한가하다. 그럴 바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뭐 그거 배워서 밥을 먹여주기라니 뭐라니? 쓸데없이 돈 쓰는 건 아니겠지? 요새 학원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다 수십만 원 쓰는 건 아니니? 아니, 엄마. 돈은 별로 안 들어. 그러게, 나도 한식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싶긴 했는데, 뭐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중에 뭐 만드는 거 있으면 집에 가져와 볼게. 엄마도 잡숴봐. 나는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달긴 달더라고. 쟤는 그렇게 단 걸 좋아한다니까? 아유, 저렇게 단 걸 좋아해서 어쩌냐. 당뇨나 오지 뭐. 하여튼간 그런 거 배우지 말고 넌 이직할 생각이나 해.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작은 월급 벌면서 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에휴, 남편 돈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요즘 여자애들은 다 자기가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더라. 너는 잘난 남편 만났으니까 결혼해서 슬슬 그만두면 되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하지. 쟤도 양심이 있으면 그거 배우면서 내 월급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일단 대충 배우고 말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배운다는 베이킹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지만 전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배웠어요. 자격증도 어느 정도 취득을 하고 나니 전 이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원래 미술을 전공했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좋은 소리가 역시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베이킹 카페? 장난해? 고작 베이킹 배운 걸로 카페를 하겠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차려. 지금 버는 돈도 콕딱지만 하면서 왜 갑자기 베이킹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 지금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고 하겠다는 거야? 너 그냥 시장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하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하겠다고 하겠어. 다 알아보고 하겠다는 거야. 좋은 자리도 나왔고, 좋은 아이템도 생각나고, 잘 될 것 같은데, 당신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벌어서 차리면 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차리려고? 그 코딱지만한 월급에서 생활비 내면 뭐 남는 돈이나 없잖아. 그걸로 자리 빌리기라도 할 수 있냐? 뭐 네가 알아서 해봐. 나야 생활비나 밀리지 않고 내면 상관없지. 우리 집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야. 그나마 돈이라도 벌던 애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또 쓴소리 들었다고 실망이다 뭐다 얘기할 생각하지 마. 나 이번에는 커버 안 쳐줄 거니까. 언제는 무슨 커버를 쳐줬다고 해. 그냥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생활비는 절대로 안 밀릴 테니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전 결국 친정 도움을 조금 받아 친정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친정 동네 주변에 카페가 많지 않았고 특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카페를 만드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전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집에서도 베이킹을 할 수 있도록 키트까지 제작해서 팔았는데 그것도 정말 잘 팔려서 오픈할 때마다 매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직원까지 둬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고 시댁이고 저한테 원하는 것만 잔뜩이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제 수익 얼만지 알아? 나도 그냥 대강 들었는데 내 월급 넘어섰다? 뭐 언제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더니만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봐. 그 동네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 내 친구도 와이프가 하는 카페에서 키트 주문해서 해봤다는데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냐? 아이고, 어떻게 코딱지만한 월급 받던 애가 갑자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너 보니까 살림도 엉망진창으로 하던데 그렇게 버는 돈 나한테 맡겨. 내가 돈을 잘 모은다니까. 뭐 많이 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잘 저축해 놓아야지. 네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잖니. 그래, 엄마가 돈 관리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도 엄마한테 맡겨. 나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돈 모아서 주셨잖아. 잘 모아두셔서 우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모았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지. 엄마한테 맡겨봐. 그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니? 가족이 제일 믿을 사람이지. 당장 돈들 나한테로 이체하고 앞으로는 나한테 다 맡기렴. 니들 집도 없는데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더 늦기 전에 얼른 모아서 내 집 장만해야지. 그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동안 돈도 못 번다면서 구박하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마치 공동 재산인 듯 굴었고 돈을 갑자기 관리해주겠다며 나서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은근슬쩍 저에게 사달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얼마 뒤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수신인이 남편이라 전 확인을 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며 그냥 넘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남편이 편지를 듣고선 펼쳐놓은 걸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저모르게 대출을 받았고 그걸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2천만 원? 언제 돈을 이렇게 빌렸어? 당신 대출 하나도 없다면서 나한테 말했었잖아.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해? 당신 그동안 생활비 빼고 남은 돈들 다 저축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대출이 필요한데? 그리고 왜 갚질 않은 거야? 지금 가압류하겠다 어쩌겠다 편지 왔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정보 있어서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금방 복구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뭐 돈 버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싶은가 보지? 됐어. 당신한테 갚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모르게 대출받는 건 아니지.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나랑 의논 한 번 하지도 않고 갑자기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당신 저축했다는 돈은? 그것도 다 투자하면서 다 쓴 거야? 이렇게 대출금도 갚지 못할 정도냐고.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도 돈 남는데 그건 어쩌고? 아, 그냥 상관하지 마.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내 빚 좀 갚아줘.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 모은 돈도 다 투자했는데 잘 안 됐다고.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갚아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도 마. 나도 잘하려고 한 거라니까. 몰래 투자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죠.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쯤 친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나 예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전 바로 일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보낸 문자 봤어? 봤으면 연락을 바로 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내일 바로 발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와야 할 것 같아. 일단 내가 내려와서 있는데 당신 언제쯤 올 수 있어? 아,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할아버님, 내일 발인이라고? 아,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알잖아.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몸 안 좋아지는 거.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왜 지금 뭐다?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다들 당신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지. 당신 저번에 나도 당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갔잖아. 설마 그냥 안 오는 거 아니지? 몸도 피곤하고. 솔직히 네가 손녀인데 굳이 내가 가서 있어야 돼? 할아버님도 네가 가는 걸 바라지 내가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어. 그냥 나 몸 안 좋다고 하고 못 간다고 해. 나도 굳이 가야 할 필요는 모르겠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발인이 끝나고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남편에게 갔는데 정말 몸이 좋지 않은지
내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물어보니 몸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말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전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당신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만둔 거야? 당신 이번에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환경도 달라진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승진 시험도 준비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근데 그거 포기한다고? 당신 승진하려고 주변에도 엄청 얘기하고 그랬잖아.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무슨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래. 어차피 회사에 뼈 묻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처음에 입사해서 그냥 다녔던 거지 뭐. 근데 이번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는 너무 안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아니, 그럼 당장 그만두면 어쩌려고? 당신 대출은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건데? 생활비랑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당신 나한테도 일 그만둘 때 생활비 꼭 내야 한다고. 일 그만두는 것도 반대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준비라도 하고 그만둬야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진짜. 내가 돈 가져다 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와이프가 된 게 회사 그만둔 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알아?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이상해졌고 자꾸 누군가랑 통화하고 뭔가 불안한 눈치였죠. 그렇지만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갑자기 경찰 조사라니? 당신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왜? 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무슨 일 있어? 요새 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데? 아, 사실 나 회사에서 잘린 거야. 형사고발 들어와서 회사 징계로 나 해임됐고 퇴직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 진짜 억울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사실 나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당했어. 나는 그럴 생각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 더 힘내자고 여사원한테 한 일이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고발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 뭐? 여자 사원한테 고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지금 나보고 미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을 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도 여사원한테 한 행동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니까. 근데 요즘 법이 그렇대. 그냥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더라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였으면 당신한테 말하겠어? 남편은 창피한 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도 당당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모아둔 돈이 없냐면서 말을 꺼냈지만 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남편 벌금 못 내고 구치소라도 들어가야 속이 편하니? 너 정말 네 남편 생각은 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남편 얘기는 들어봤니? 오해였다고 하잖아. 그냥 단순히 동료로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해 줄 순 없는 거니? 네? 어머님, 사실 확인은 해 보셨어요? 회사에서 형사처벌 받기 전부터 징계 먼저 내렸어요. 그거 혐의가 뚜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 증언으로 고소하게 된 거래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뭐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 우리 아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걔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오지 못했으면 그랬겠니? 마음이 얼마나 착한 앤데. 서로 으쌰으쌰 힘내자고 좀 터치하고 토닥였다는데 오해로 그렇게 됐으면 네가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오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벌금까지 나오게 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범죄예요.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대다가 지금 벌금까지 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건 아니죠. 시모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고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전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는커녕 집에서 두문문출 나가지도 않았죠. 집안일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면서 지냈는데 거기다가 시모는 제 탓을 하면서 남편을 밖으로 일하게 보내지 않는다고 욕을 일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그렇게 꿈꾸던 내 집 마련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9년 만에 내 집 마련 통장을 쥐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 사실을 알자마자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나 모았어? 와, 아무리 해도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9년밖에 안 걸렸네.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100평 단독주택 사주자. 안 그래도 엄마가 동네에 100평짜리 집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전에 가봤는데 엄청 좋던데. 당신 이번에 한번 가볼래? 우리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합가하는 건 어때? 거기 방도 5개라서 훨씬 좋을걸?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어머님 100평 집을 사주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한 줄 알아? 나 절대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당신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어차피 나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잘하면 좋잖아. 아, 너도 진짜 우리 집에서 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네가 점수 좀 많이 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랑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좀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아휴, 됐다. 그깟 일도 못 해주면 갈라서자. 전 남편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왔고 그 후에 남편에게 합의로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자기 시간이 없다며 말을 하길래 전 남편에게 소송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바로 재산 분할이었어요. 막대한 특유 재산이 공개되니 남편 측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너 이거 뭐야? 언제 부동산 샀는데? 너 설마 내 재산 빼돌린 거 아니지?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고? 너 생활비로 준 돈으로 다 모아서 부동산 구입한 거야? 와, 근데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한다고? 너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뭔 헛소리야. 하긴 너는 이게 왜 나한테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지. 할아버지 장례식장 참석도 안 했는데 네가 알 턱이 있나.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네가 준 생활비로는 이 부동산 사는데 10년이면 반의 반도 못 사거든?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 주소 봐. 네가 버는 돈으로 살 수나 있나. 뭔 소리야?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면 이거 못 샀지?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라고? 그럼 나랑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문제 제기할 거거든? 당연히 나랑 10년 결혼했으니까 나눠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연하게 분할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냉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더욱 철저하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투자하며 재산을 탕진했던 내역,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던 내용, 시부모의 심한 시집살이 등등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서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끝까지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전 남편과 다시 좋게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 당신이랑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낸 게 지금까지도 너무 생각이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 왜? 당신 내 재산이 탐이 나나 보지? 아마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다시 만나자는 말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근데 당신,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거지여도 당신이랑은 안 만나.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당신이랑 안 만난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만날 거니까 여기에 찾아와서 이러지 마. 여보, 왜 이래?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정말 많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사과할게. 근데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안 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잘한 일은 내가 당신한테 정 털리게 지금까지 한 일들이야. 그만큼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뜻이지.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당신 얼굴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거든?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다시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제가 결정할 부분에 대해선 다들 지지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부동산 건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카페 일까지 잘 되니 제가 번 돈으로 차곡차곡 재산을 쌓고 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위자료 지급하고 일도 안 하니까 시부모 재산 야금야금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 탕진하게 되었다고 들으니 정말 쌤통이라 생각을 했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요.
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하고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릴 적 판자촌에 살던 꼬마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술술 풀려 지금은 정말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 중 원래부터 부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 때문이랍니다. 전 남편은 저와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과 아르바이트 없이는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 제 친정 상황에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통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근도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 요즘은 통 야근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나야 너무 좋은데 당신 매일 바쁘게 지냈잖아. 왜? 무슨 일 있어서 그래?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무슨 일 있는 거면 언제든지 꼭 말해줘. 그냥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솔직히 그만두고 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당신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회사 그만둔 지는 벌써 6개월이야.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취업할지 모르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냈어. 당신한테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속이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회사 그만둔 지 6개월이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은 건데? 아니, 왜 지금까지 그걸 속여왔던 거야?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월급은 그럼 월급만큼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말을 해야지.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일 그만두게 된 건데? 그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하나 더 속인 거 있는데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월급이 다 충당되지 않아서 실은 대출을 좀 받았어. 미안해. 당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아버님이 대출 끌어다가 써서 그런 거잖아. 이거 말하면 당신 놀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 근데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제 걱정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월급은 대출을 받아 저에게 보내왔었는데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저에게 털어놓았던 거였죠.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전 남편의 빚을 제가 짊어지기로 결심을 했죠. 다행히 제가 하던 의류 사업이 잘 풀려서
금방 남편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때쯤 친정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손을 뻗은 곳은 더 있었어요. 바로 시댁이었답니다. 시모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시모의 빚까지 갚아주게 되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처음에 선태가 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내가 잘 달래서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선태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말해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부담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선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윤주야.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되더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도 아들 직장 그만뒀으니 속상하셨을 텐데 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갈이 하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다 해결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도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제가 해결을 했을 건데 어머님께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지. 아들이 그렇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에서도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니 나도 너무나 속상하더구나. 네 일이라도 이렇게 잘 풀리니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니? 거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들 잘렸다고 하던데 남편도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죠. 그동안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한테 말 못했을 때는 얼굴이 늘 어두웠거든요. 남편 얼굴이 많이 편해져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시모에 대한 고마움도 컸어요. 누구보다 절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은 점점 더 잘 풀렸고 남편의 전 회사 연봉만큼 월 수입을 벌 수 있었죠. 덩달아 친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보내주었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땐 전 남편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도 한번 시켜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남편은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선언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 너무 황당하게만 듣지 말아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 재능이 없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줄 알았는데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집중도 더 안 되고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말인데 그냥 내가 살림을 하는 건 어때? 당신이? 당신이 그래도 되겠어? 전에 한번 언뜻 말했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당신 생각도 중요하지. 거기다가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실까? 솔직히 나도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잘 풀리니까 슬슬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안 나서 고민이긴 했어. 그렇지? 그런 거 같아서 말이야. 내가 공부하면서 돈도 쓰는데
거기다가 당신 일 늘어나서 자꾸 가사도우미 불러서 살림하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찬성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취업을 해도 전처럼 연봉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어차피 아이 낳으면 누구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좋을 것 같아.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남편의 말에 전 조금 놀랐어요. 처음 남편은 제 취업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여유가 있어 남편의 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선 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를 했고 아이는 남편이 전적으로 보게 되었죠. 남편은 제법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시모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주말마다 오셔서는 은근슬쩍 눈치를 주시곤 했어요. 힘들지? 아무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래.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주말에는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말인데 대청소나 할까? 이불 빨래하게 가지고 오렴. 이따가 바닥 좀 빡빡 닦자. 평일에 일하느라고 제대로 닦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랑 나랑 둘이서 청소하자. 어머님, 평일에 애 아빠가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차라리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 남편이랑 하실래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도 여자가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잘할 텐데 네가 신경을 좀 써야지. 애도 엄마가 보는 게 더 낫고 아무리 아들한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요즘은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안 살림하는 집도 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니일 내일 이런 게 없죠. 거기다가 남편은 살림하는 것도 편안해하고 좋아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살림했는데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도 살림도 저보다 남편이 더 꼼꼼하게 잘해요. 저는 그 대신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드려도 그때만 고맙다 할 뿐, 시모는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매번 말씀을 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까지도 시모는 저희의 생활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 전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집안 살림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할 때에는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기도 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듯 보였어요. 전 그게 남편이 살림에 적성이 맞아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전 급한 미팅을 취소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깁스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전화 온 남편에게 저는 처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몇 번 전화했는 줄이나 알아? 유빈이 다쳤어. 병원에서 깁스하고 나왔고 지금 집이야. 당분간 조심해야 한대. 어떻게 아이 다쳤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전화 한 통을 안 해? 유빈이가 다쳤어? 얼마나 다쳤길래 깁스를 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미안해. 사실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내가 못 봤어. 충전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당신 오늘 급한 미팅이 있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라도 한번 전화해보지 그랬어.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애 신경 안 쓴다고 하시는데 아이 다친 것까지 알았어 봐. 뭐라고 하시겠어? 그나저나 갑자기 친구는 왜? 거기다가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될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이 끝나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한다. 어디 가기 어렵다고 했던 거 당신이잖아. 근데 갑자기 친구는 왜 만났는데? 아니 그게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미안해. 잠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금방 집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별거 아니었어. 전 이 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화가 났어요. 평소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개인 업무를 부탁하면 아이 픽업을 해야 한다 하면서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뜬금없이 친구를 만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똑바로 그날 행적을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웬일인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수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과의 냉전을 알았는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윤주 너 선태랑 싸웠니? 선태한테 연락하니까 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번 주말에는 같이 못 올 것 같다면서 연락 왔던데 왜? 아직도 저번에 유빈이 다친 것 때문에 싸운 거 안 풀었어? 아이고, 유빈이 괜찮다잖니. 깁스하고 몇 주 있다가 푼다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다투서야 되겠어? 네가 밖에서 일만 해서 그렇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야. 어머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이 그때 몇 시간 연락 안 된 거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잃으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밖에서 차 마시느라고 연락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그런데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하니까 그게 화나는 일이에요. 걔가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내가 말했잖니. 남자는 자고로 밖에서 일하고 사회생활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기껏 놓으니 걔가 숨 쉴 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겠지.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선택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안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왜 남편 의지대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저한테 먼저 전업주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 다 해줬는데도 1년도 준비 안 해보고 다 때려치우고 살림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네가 살살 탈내가지고 그래도 쭉 취업 준비하게 했어야지. 네가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니? 걔가 오죽 자존심 상하면 그랬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화해하렴. 주말에는 꼭 집에 오고, 알았니? 남편이 살림을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전업주부인데 왜 제 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 들리겠다고 하고 사무실에 들러보니 그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사모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켜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그 매일 어머님 오시죠? 안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여기 관리 사무실로 택배 맡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택배 기사님한테 여기에 맡겨두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택배는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받지 않거든요. 어머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말은 아예 듣지 않으셔가지고. 네? 어머님이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안 오시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셔가지고 안 오실 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까이 사시긴 하는데 오셨다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모님 시어머니 맞으신데 호수도 갔고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사모님 출근하시고 매번 몇 시간 있다가 여기 오셨다가 사모님 퇴근하시기 전에 가시니까 마주치지 못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어쨌든 택배를 이제는 집 앞까지 저희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힘들다고 꼭 좀 말씀드려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했죠. 그동안 한 번도 시모나 남편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각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매일 오셔가지고 살림해주시고 계셨어. 어른들 생각이 좀 그렇잖아. 남자가 살림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가 처음부터 평일에 오셔서는 살림해 주셨어. 아이 어릴 땐 그냥 아이도 봐줄 겸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나 대신 살림해 주셔.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괜히 엄마가 와서 살림한다는 거 알면 좀 그럴까 봐.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럼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모든 살림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거고 애초부터 당신이 살림을 안 할 거였으면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상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했어야지. 언제부터 어머님 오셨던 건데? 설마 당신 살림한다고 했을 때 그 처음부터 오셨던 건 아니지? 맞아. 처음부터 오셨었어. 처음에는 아이만 봐주셨고 살림은 도와주셨던 건데 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대신 살림해 주신 거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왜 안 이상한데? 여기 당신이랑 나랑 생활하는 공간이야. 어머님이 오실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껏 어머님이 살림을 하시니까 자꾸만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셨던 거구나. 그럼 어머님이 살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냥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솔직히 나 살림하는 거 적성에도 안 맞고
꼼꼼하게도 못하겠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고민하던 거 있었는데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당신이 조금만 지원해주면 나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내가 사업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 어때? 남편은 자신이 살림을 하지 않고 모두 시모가 대신했다는 게 밝혀지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살림을 맡겨 한편으로 미안했던 전 배신감이 들었지만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이 철저하게 절 속였을 정도로 치밀하게 숨겼던 그 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별말 없이 넘어가는 대신 다시는 시모를 불러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후로 시모는 저희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끔 갈 때면 온갖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가족 모임을 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남들 한 번 못 보는 걸 나는 평생 두고 봐야 하다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라고 하다니. 옛날 같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건데 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큰소리 한 번 못 치고. 며느리,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요즘은 밥을 먹어도 통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선택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안 와. 어머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먼저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제가 살림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속상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 거꾸로 제가 살림하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왔어도 저 불쌍해서 이렇게 우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여자가 너무 밖에서 기 펴고 다녀도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복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제가 기운 없이 기 죽어 있지. 네가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 기를 가지고 가서 그래. 애초에 아내는 남편이 잘 클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도리인데 너는 거꾸로 너 잘나려고 우리 아들 보고 뒷바라지 시킨 거 아니니? 뭣도 없는 애 그나마 아들 뒷바라지 잘하겠거니 싶어서 받아줬더니만. 시모의 말에 전 너무 황당하고 황당했어요. 거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죠. 전 그날 후로 남편에게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사회생활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그냥 전업주부로 평생 살겠다고 했지만 냉정한 제 말에 지인들이랑 모여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법 잘 꾸리는 듯 했어요.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인가 시모는 절 무척이나 무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봐라. 콧대 없던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나마 다행이지. 적자 안 나고 사업 팔아먹어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기 빨아먹었던 게 사실이지? 너 망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보이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던 거 네 덕 아니고 우리 아들 덕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하렴. 우리가 몇 년을 너한테 배려해 줬잖니. 이제는 네 차례야. 알지? 요즘은 왜 용돈도 안 주고? 아,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하죠. 저 사업하면서 잘 풀리니까
그동안 어머님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제 일 안 하니까 용돈 받으시려거든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생활비가 뭐가 필요 있어? 어차피 아들 카드로 장 보고 있을 텐데.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돈 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밖에서 사업하는 애가 사업하면서 쓸 돈이 더 많지. 너는 얼마나 편하니? 애도 다 컸겠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얼마 없을 텐데. 애 키우면서 힘들 땐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하면서 다 키워놓고 살림도 다 해놓았지. 너는 그냥 대충 살림하면 되잖니. 무슨 남편이 애를 다 키워놔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살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아이 키울 때는 가사 도우미도 계속 불렀었고 어머님도 있어서 남편 손 하나 까뜩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살림에 대충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남편한테도 힘들었다고 하셨으면서 전 혼자서 살림하는데 왜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라 이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네가 기가 이렇게 세니까 우리 아들이 기 제대로 파고 살고나 있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항상 대응을 했지만 시모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 후로 이 모자와 연을 끊게 된 계기가 발생했어요. 일이 잘 풀려 98억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편과 준공식 날 동네 잔치를 열게 되었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던 찰나에 저에게 찾아온 건 행복한 미래가 아닌 시모의 이혼장이었어요. 시모는 아주 환한 얼굴로 이혼장을 가지고 오더니 제 뺨을 이혼장으로 치셨어요.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콧대 한번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때만을 고대하고 있었어. 반자촌에서 거지같이 자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잘하겠거니 했었거늘. 이날 이때까지 무시하고 갈시하던 게 바로 너잖니? 이제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너는 달동네 판자촌이 딱이야. 찍거라. 애초에 네 배경이 그렇잖니.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 뺨 치신 거예요? 왜 이러시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았던 건 제 아이 할머니시고 제 아이 남편이니까 참았던 거지 결코 두 분이 저보다 나아서 잘나서 참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네 콧대 그렇게 높아서 이 지경 된 거야. 그렇게 남편 시어머니 무시하더니만 이제 어떠니? 남편이 98억 빌딩 갖게 되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단 생각 안 드니? 왜? 이것도 네 거 같아? 절대로 우리 아들이 너한테는 안 주지. 네가 여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이거 어차피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너한테는 털끝 하나도 나눠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남편놈아, 이 빌딩 내 명의인 거 말 안 했니? 참나, 그 잘난 아들 하는 사업 죄다 말아먹은 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네,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근데 저 달동네 판자촌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랑 남편이 딱인데 이사 준비 하셔야 되겠어요. 전 바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자 시모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난리였죠. 그렇지만 전
이 두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사실은 남편이 지인들과 운영하던 회사는 3년도 못 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고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된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려다가 더 큰 빚을 만들고 왔죠. 엉엉 울며 자기를 살려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전 그걸 인수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제 회사를 팔았다고 했지만 대표 자리만 넘겼을 뿐 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더 커지면서 정말 타 회사에 넘겨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전 빌딩을 구입했어요.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였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시모와 남편은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제 재산을 분할하겠노라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날려먹었던 돈들과 사업하면서 대신 채무를 갚아줬던 정황 등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결혼 기간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가사 의무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과다 채무를 만들었던 내역도 존재했기에 남편의 주장대로 절반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제 뺨을 쳤던 것,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난 후로 시모가 절 무시했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되면서 전 위자료를 받고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나눴던 재산도 남편은 이미 위자료로 저에게 지급하고 남아있을 게 없더라고요. 그제야 두 모자는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생활하는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알지? 사실 니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편을 들기는 했지만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이제 그만 화 풀고 화해하렴. 니들 사이에 애도 있는데 애는 안 불쌍하니? 그러니까요. 저희 애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안 되겠어요. 저 그동안 남편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고 바빴던 거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셨나 봐요. 끝까지 아들 편 드시는 거 보면 저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 없고요. 그렇게 미안하고들랑 아이 양육비나 빼놓지 않고 제때 주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취업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양육비를 주니? 넌 빌딩이라도 있지? 우리 애는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양육비까지 받아야 되겠니? 넌 가진 것도 많잖니? 굳이 우리 애한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앤 안 불쌍하세요? 애한테는 할 도리는 해야죠. 그렇게 애 불쌍하니 어쩌니 하던 분은 어디 가시고 취업을 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몇백만 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도 안 되는 몇십만 원 양육비로 받는데 그것조차 못 준다면 어머님이 아들 창피해 하셔야죠. 그쪽 아드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걸로 창피해 하셔야죠. 그렇게 불쌍한 아들 기죽이지 마시고 기 살려서 일하라고 하세요. 누구보다 재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악연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동안 그나마 제가 생활비처럼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던 시모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 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 이해하고 위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종종 제 배경을 얘기하면
그만큼 선입견을 갖고 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과거 얘기를 잘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제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이해하고 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드디어 앞자리에 사자를 단 40대 여성이에요. 마흔이 되어보니 아직 창창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든 감정들이 이루 말할 것 없이 지나가네요. 전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든 아끼고 싶고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루고 싶어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늘 악착같이 아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독하다며 혀를 차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땐 그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네 신우가 너 입으라고 준 건데 입을래? 너 이거 주면 감지덕지지? 너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하니? 옷 괜찮아요. 집에서 입는 옷도 많고. 그리고 이거 형님이 7년 입은 옷이잖아요.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네 시누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옷도 불려주고 했는데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옷 가리냐? 그게 아니라 해질 만큼 입다가 물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 멀쩡한 옷을 물려주지 누가 해진 옷을 물려주나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짠순이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이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머,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것 같으니. 넌 그렇게 아낀다 하면서 또 꼴에 눈은 높나 보지? 지 주제에 저런 옷 가당키나 한다고. 보면 꼭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저렇게 눈만 높다니까.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돈을 아끼고 아끼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거지처럼 적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좀 마세요. 제가 며느리니까 그냥 들어드리는 거지. 남들한테 이런 옷 입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엄청 욕하거나 손절하거나 할 거거든요. 웃기지 마. 이 옷이 뭐가 어떻다고? 주제에 눈은 높아가지고. 아, 됐다. 입기 싫으면 입지 마. 생각을 해줘도 저런다니까. 제가 짠순이인 걸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이나 형님은 가끔 무례하게 본인들이 실컷 입다가 버릴 옷들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고 결혼 초반엔 그것조차 거절하는 것이 민망해서 얻어 입었지만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은근히 저를 멀리하며 왕따를 시키곤 하였지만 저에겐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마 제가 돈이 많았다면 저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더더욱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애 어린이집 보내면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해. 저녁엔 빵집 청소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게다가 틈틈이 이 밥 차려줘야 하지. 애기 밥 먹여야 하지. 아휴. 그래도 집 사려면 한 푼 두 푼 아껴서 살아야지. 너 그러다 병나. 좀 즐기며 살아. 남편이 못 버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재같이 사니? 어린이집 애들 엄마랑도 어울리고 좀 그래. 맨날 도훈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보는 나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 너무 돈하지 마. 알잖아.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어렸을 때부터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가장처럼 살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진짜 서름 많이 받았어. 우리 도은이한테는 그런 서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집만 계약하면 진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너 혼자만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신랑은 마음대로 써제끼는데 감당이나 되겠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나도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볼게.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 맨날 아끼고만 살아서 그런지. 너무 없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집 하나를 사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때 되면 옮겨 다니느라 힘들었고, 집주인 눈치에 가슴 졸인 날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집은 저만 사고 싶은 건지, 남편은 흥청망청 써대기 바빴답니다. 아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야, 이번 달에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자기도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다간 집은커녕 다음 전셋집도 못 구하겠다. 어휴, 웬 리조트야? 엄청 돈 쓴 거 같은데? 아, 남의 카드 내역을 왜 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닥달하냐?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얼마나 부자처럼 산다고 그렇게 돈을 아껴? 나가 봐라. 여자들이 얼마나 꾸미고 다니는지. 누군 꾸밀 줄 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쩌겠어. 우리 이번 달에만 들어갈 돈이 엄청나. 그러니까 아끼고 살자. 그놈의 아끼잔 말 좀 그만해. 난 펑펑 내가 번 돈 쓰면서 즐기고 살 거야.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니? 그리 알아. 그럼 집은 언제 살래? 자기도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소원이고 꿈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집이야 네가 아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닥달하지 마라. 나 스트레스 쌓이니까. 뭐 숨 쉴 구멍은 줘야 나도 숨을 쉬지. 그리고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남은 남이잖아. 조심 좀 해줘. 섭섭하다, 남이라니. 그리고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알겠어. 자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남편과의 삶의 방향성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억세게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벌이보다도 씀씀이가 큰 사람이었기에 잘 맞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 시동생은 결혼할 여자라며 동서를 소개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뒷배경을 보자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셨어요. 자산 규모 몇백억 원대의 외동딸이라고 했고 시동생과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가 부럽기도 했고 여유가 많을 테니 구김살도 없을 것이고 매일이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영아,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터이니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편하게 대해줘.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이 집안 팍팍 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땡 잡은 거랍니다.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며느리 복이 없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다녔는데 너 같은 애를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니? 아무래도 형님이 좀 기울긴 하죠? 얘기 다 들었어요. 지질이 없는 집에서 시집온 거라고. 뭐 오빠가 본인 형수 궁상 맞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궁상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던데요? 여하튼 저랑은 안 맞지만요. 너랑은 차원이 달라. 걔 신경 쓸 일 절대 없다.
만약에 걔가 형님이라고 뭐 널 잡으려고 하면 나한테 말해. 혼내주마. 어머님은? 전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 다들 깨갱하던데요? 형님도 그러시겠죠. 원래가 돈돈하는 사람이니 저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제 말만 잘 들으면 형님이 그렇게 궁상맞게 살 필요도 없는걸요? 우리 아들이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다. 무슨 팔자길래 너 같은 애를 만났을까 싶어. 아, 나 돌침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그래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걸로 결제하고 침대 바꾸세요. 어차피 결혼 전에 어머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이런 것도 안 챙겨드렸나 보죠? 그래도 명색의 맏며느리인데 참 알만하네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단지만.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척척 얼마나 잘 알아듣니? 우리 잘 맞는 고부가 될 것 같아. 미리 와서 어머님과 담소를 나누는 동서될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제 흉을 보는 어머님과 동서였어요. 첫 동서라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고 형님 노릇은커녕 가족처럼 따뜻이 대해주려고 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이 신명나게 제 흉을 보셔서 그런지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업신여겼고 늘 본인 집안에 돈이 있다는 걸 과시하더라고요. 전 내세울 거라고는 성실한 마음가짐 하나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지라 사실 동서 앞에만 서면 제가 작아지곤 하였어요. 그럼에도 당당한 척하느라 참 힘이 들었고 동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인성 자체가 글러먹어서 그런지 이젠 무시하게 되었어요. 형님, 이거 저 안 신는 구두인데 형님이 가져가서 신으세요. 발 사이즈 저랑 똑같죠? 전 너무 많아서 안 신거든요. 아니, 괜찮아. 내가 구두 신는 성격도 아니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동서가 신던지 다른 사람 줘도 될 것 같아. 참나, 뭘 이런 걸 가리고 그러냐? 넙죽 받을 것이지. 네가 이런 거 신을 수나 있겠어? 딱 봐도 비싼 브랜드 같은데. 형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저한테 이 명품 구두 쌓이고 쌓였어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물려받을 자산이 대략 추정 금액만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줄 때 받으세요. 아, 정 안 신으면 당근에 올려서 파시던가요. 보면 형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두 하나면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을 텐데 뭘 그리 버팅기세요? 어서 받아요. 어차피 저 이거 형님이 안 받아주면 그냥 바로 버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이 구두 다시 팔아도 몇백이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 뭐 동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주는 줄 몰랐네. 어머님이나 드리던가 해. 난 진짜 필요 없으니까. 설마 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전 사람들 적선을 많이 해본 터라 이런 거 주면 다 좋아하던데. 형님은 의외네요.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없이 사는 주제에 고고해가지고 남이 준 건 저렇게 질색하더라. 꼬였지 아주. 그러게요. 없이 살면 그냥 고맙다고 넙죽 받으면 될 걸 가지고 사람 참 여러모로 기분 나쁘게 하네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없이 살지만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였나 싶었고 내가 너무 악착 같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니 시어머니 또한 얼씨구나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정말 무시하는 어조였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장난하니? 누굴 거지로 하나? 그 구두 너나 신어. 네가 9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하나도 안 부럽거든? 네 눈엔 내가 아등바등 힘겹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 대부분이 나처럼 살아. 알아? 그러니까 동정하지 말란 말이야. 어이구, 너 진짜 이상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발끈하고 그래? 너 없이 사는 거 맞잖냐? 네 동서가 너 생각해줘서 구두 준 거구만. 뭘 그리 발끈을. 이래서 없이 사는 애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격도 이상해서 그러는 거야. 점점 이상하다니까. 어머님도 예전부터 자꾸 동서 앞에서 제 험담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가 능력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 능력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아들 못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미안하네. 넌 잘나고 우리 아들은 못났다. 됐냐? 시건방진 것. 시애미를 아주 지아래로 보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형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 대들 수가 있죠? 진짜 쌍스럽고 무식하네요. 제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데 형님은 콧대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좀 없이 살면 바닥에 냅다 엎드릴 줄도 아셔야죠.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자존심을 세워? 내버려 두어라. 지가 지 팔자 꼬개다는데 누가 말려? 너 어디 그렇게 자존심 세워봐라.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아집만 늘어서는. 본인들이 제 험담을 해놓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동서가 생긴 기쁨도 잠시, 저에겐 시집 식구가 하나 더 는 셈이었죠. 정신적으로 고되다 싶던 찰나에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과 외도녀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에게 죽자 사자 따지자 돌아오는 대답은 처량했어요. 집에만 오면 돈돈거리는 와이프한테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겠냐? 네가 자초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 아깝다고 꾸미길 하나 화장을 하길 하나 매일 그저 아르바이트 할 생각에 급급해가지고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니? 그래, 잘난 것도 없는 게 남 탓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지. 나 혼자 아등바등 집 마련하려고 할 때 넌 그렇게 뒤에서 돈 쓰면서 살았던 게 여자 만나느라 그랬던 거구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월급으로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그 여자도 알아? 네 월급 콕딱지만한 거? 아마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 말엔 남편은 발끈했는지 제 뺨을 날렸고, 저도 그날 발동이 걸려 남편의 뺨을 날리고 걷어차 버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식으로 남편은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전 이혼 준비를 하였어요. 무능한 남편이랑은 살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은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말이죠.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시동생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손절한 집구석이었지만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할 도리는 하자 싶었죠. 너네 헤어지더라도 너 그래도 형수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큰아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 도리는 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 알겠니?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망신살은 주지 말아야지.
어머님은 저보고 괜찮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천국만마 같은 동서를 얻었으니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아쉬울 게 없겠죠. 그래도 이이 만나서 10년이고 손주까지 낳았는데 본인 입속만 챙기는 게 대단하네요. 누가 결혼하랬냐?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남자들 한 번씩 하는 바람 눈 감아주지는 못할 망정. 애를 죽자 사자 걷어찼다며? 역시나 우악스러운 게 진짜 대단해. 됐어. 잘 갈라서는 거야. 너랑 우리 아들은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좋다고 하는 여자 줄 섰어.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너랑 결혼하더니 그 꼴이 난 거지. 어머님 착각하셨나 본데 그이가 저랑 결혼해서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나마 이 전셋집 마련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도 제 덕분인 거 모르세요? 꼴랑 200 벌어다 주는 걸로 대출금에 이 유치원비에 공과금에 각자 보험금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뭘 아시구나 말씀하셔야죠. 저보고 아등바등 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데요? 제발 본인 아들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할 도리는 다 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미련하게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마지막 할 도리까지는 하고 끝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차고 넘치느라 합의는 아니고 소송 이혼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저와 딸아이는 친정에 와서 지내게 되었고 시동생 결혼식은 그래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웃어라, 괜히 티내지 말고. 어른들 오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해. 재수씨 집안이 대단한 건 알고 있지? 내 동생 저 집에 잘 보여야 하니까 너 초치지 마. 너랑 나랑 끝나도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 잘 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알겠냐? 너나 잘해. 도윤이 생각해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 면상 들이밀지 마. 진짜 역겨운 거 꾸역꾸역 참고 있거든.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너 아마 악착 같으니까 애 하나는 잘 키울 거다. 근데 주제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 당연하지. 내가 이대로 그냥 조용히 끝낼 줄 알았니? 너 두고 봐. 내가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결혼식에서 제 소송 사건으로 저를 비아냥거리는 남편이었지만 하루만 잘 지나가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축의금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동서 결혼이지만 그래도 뷔페비라도 내자 싶어 10만 원의 축의를 하게 되었고 이 일은 동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돈을 적는 동서 오빠 되는 사람이 쪼르르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일러 바친 겁니다. 참 우스운 게 몇백억의 자산가라면서 그깟 축의금에 벌벌 떠는 동서가 기가 차면서도 어이가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렁뱅이 년. 그럼 그렇지. 이제 형님도 아닌데 못난 짝으로 여길 기어와요? 저기요. 여기 이 사람 출입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장난해요? 10만 원? 아이고, 아주 많이도 내셨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비렁뱅이 같으니라고. 뭐? 비렁뱅이? 자산이 몇백억이나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축의금에 일희일비할 줄은 몰랐네.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참석한 결혼식이고 밥값이나 내자 싶어 낸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린 게. 저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오히려 이 모습에 밖에 저희 시댁 식구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동서를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의 사람들은 신부가 뭘 저렇게 오버를 하냐며 수근수근 됐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동서 어머니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90도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모든 게 동서는 가짜였거든요. 아유, 애기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온 건데 아유 일단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애기 엄마. 아주머니 대행 아르바이트도 한다더니 오늘은 대행 아르바이트가 저희 동서 엄마 역할이었어요? 와 그럼 이 여자 뭐죠? 조용히 해요. 형님 일단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대기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형님, 저랑 얘기해요. 저 아줌마, 아니, 저희 엄마랑 무슨 잘 아는 사이인가 본데 일단 제 말 좀... 사이즈 보아하니 알겠다. 너의 모든 게 가짜였구나. 아주머니, 나랑 같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여길... 내막은 이러했어요. 동서의 모든 것이 리플리였답니다. 900억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그저 동서는 평범한 간호사였으며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으나 동서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3교대 간호사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았던 동서였고 그 돈을 가지고 시동생에게 자산가인 척 접근했던 겁니다. 사실 시동생은 변리사였었고 전문직 남성에 반해 이런 모든 것들을 꾸민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동서의 엄마 역할로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은 저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했던 아주머니였고 요즘 주말마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었어요. 한 집안을 속이고 시집 올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시집 온 다음에 뭐 집 망했다고 하려고 했니? 어쩜 그리 영악해? 어차피 이 집에 대해 나랑 알 바는 아니다만 인생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할 짓을 하니?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내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잘 맞췄어. 이 결혼 진짜 아니거든. 형님,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사죄 드릴게요. 네? 오늘만 참고 넘어가면 다 끝날 일이고 오빠한테는 그냥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할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주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왜 넘어가 줘야 하니? 그게 너랑 한통속이지 뭐가 달라? 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동서는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납작 엎드려 빌다시피 했지만 전 이번 일을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뒤이어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오픈하였답니다. 남편이 알게 되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바로 직방이었고 그날로 하객들이 있건 말건 드레스 입은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선 시어머니는 날벼락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참 우스운 결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감히 우린 변리사 아들을 농락해? 너 전에 고아에다가 간호사라는 게 사실이야? 그래놓고 자산가인 척 우릴 속인 거냐고? 어머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산가인 척이 아니라 제가 자산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요즘 벌어놓은 돈으로 코인도 하고 있고 엄청 억만장자가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결혼식장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너 돈 많은 척하면서 내 옆에서 살랑살랑 대더니 그리고 네가 자산가가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변리사랑 간호사랑 결혼시키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 맞선 자리만 내놓으면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꼴 좋네요, 둘이 아주. 그렇게 어머님, 며느라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파탄날 고부간계였네요. 어머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혼남에, 한 명은 파혼남에 아주 잘도 돌아간다니까요. 이 꼴을 보니까 묵은 채증이 내려가네요. 전 둘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딸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딸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결국 시동생은 그 길로 파혼을 하였고 같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는 이젠 대행 아르바이트를 못하겠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유, 항상 하면서도 페이가 세니까 했는데 그때 그 난리 나고 다신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속이는 거나 다름없잖아.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대행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니까 돈이 궁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었어도 분명 동서는 들통이 났을 테니까요.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죠. 아주머니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죄책감을 느낄 사람은 동서인데 말이에요. 아주머니에게 듣기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당하고 시동생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동서의 병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병원에서도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전제하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탑5 병원에선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가족도 없는 동서가 그래도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아주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막 울었다고 하던데 사실 전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비뚤어진 본인 욕망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계속 이혼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의 외도 증거와 경제적 무능력함에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동서의 사건을 겪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아들 뭐 볼 거 없는 걸 그제서야 느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란 역부족이었고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애 보고 참고 살아라. 나도 잠깐 눈이 돌아서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애 보고 살아야지. 너네 부부잖니. 아니요. 어머님은 어차피 저 같은 악착 같은 며느리보다 돈 많은 며느리가 좋잖아요.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났으니 어디 한번 돈 많은 며느리랑 제가 시키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아들 먹여 살리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네요. 혼자 벌어 혼자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랑 이혼하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겠죠. 제가 빠져주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너같이 악바리 근성이 옆에 있어야 우리 아들도 뭐 사람 곳이라고 살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애 보고 참어. 아니요. 제가 왜 참고 사나요?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어머님 아들도 본인만을 위해 사는데 저만 희생할 수 없잖아요? 저같이 악착 같은 며느리 치가 떨리실 테니 어머님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앞으로 뵐 일이 없겠지만 뭐 건강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끝나는 마당에 어머님한테 악담하면 저한테도 뭐가 남겠나요? 그럼 전 가볼게요. 자꾸 애를 보고 참으라는 어머님이 무슨 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부자 며느리도 없어지고 하니 현실이 보이는 어머님이었죠.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도 나고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돈 벌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가정을 꾸려나간 것도 저였으니 어머님은 이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본인 아들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본인밖에 모르니 이제야 저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예, 나를 보고 제발 네 말대로 우리 10년이다. 어떻게 무자르듯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도윤 아빠 만나는 여자도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답니다. 상간녀에게 소송 건 위자료와 남편에게 받은 소정의 위자료, 그리고 집 전세금을 빼서 딱 분할을 하니 저에겐 그래도 꽤 큰 목돈이 만져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싱글맘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했는데 이젠 아르바이트 말고 안정적인 것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목돈을 가지고 반영구 시술을 배우게 되었고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 생활을 거쳐 전 창업을 하였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으로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딸이랑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근처 상가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고 온전히 저와 딸만을 위해서 사니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제야 전 제 자신을 돌아보고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놓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 미안하여 더더욱 제 자신을 살피고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전 남편의 면접 때 딸아이를 데려다 주러 남편을 잠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몰라보겠다. 차도 사고 옷도 사 입고 얼굴도 좀 환해진 것 같고 이혼하니 좋은가 봐. 당연하지. 신경 쓸 시댁이 있어. 아님 남편이 있어.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나 좀 꾸미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들이러 이따 올 거니까 좋은 시간 보내. 나 그 여자랑 끝냈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 좀 나눌까? 내가 왜? 미쳤다고 당신한테 시간을 투자해? 나 바쁜 몸이야. 도윤이한테 들었지?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애나 잘 놀아줘. 들었긴 한데, 사실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그래도 우리 사이에 도윤이가 있잖아. 왜? 당신이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벅차? 그래서 다시 아쉬우니 빈대 붙으려고 하는 거니? 나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복잡 미묘한 얼굴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은 싱글맘으로서 살아간 지 4년 차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힘든 일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즘엔 너무 행복한 날들이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비록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지만 딸아이에게 절대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여전하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4년 만에 전 확장 이전을 하였고 수강생까지 받는 위치가 되었어요. 악착같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더욱 느끼는 요즘이고 앞으로 제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각오한답니다. 저의 짧고 굵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시선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